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김은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작곡가의 삶과 음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살펴볼 작곡가는 누군가요? 네, 오늘 살펴볼 사람은 모차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흐와 핸델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바흐와 핸델 두 분 모두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음악에 익숙한 작곡가였고 핸델은 궁정에서 근무하시던 외과 의사인 아버지 덕에 궁정음악을 어릴 때부터 접한 작곡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가의 길을 가던 바흐와는 달리 핸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포기하고 뒤늦게 음악가의 길을 간 작곡가입니다. 맞아요. 핸델은 대중의 기호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당대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독일 사람인 핸델이 이태리 가서는 이태리어 가사를 가진 오페라를 작곡하고 영국에 가서는 영어 가사를 가진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였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어떤 음악에 감명을 받는지 확인하고 청중이 흥미없어하는 장르는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 것이지요. 청중의 기호를 따르는 음악을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청중의 사랑을 받는 작곡가가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점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 세계와 가장 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경우에는 바흐가 청중의 기호를 따라서 음악을 작곡했다는 문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사실 저희 연주자들이 음악회를 할 때 어떤 음악을 연주할 것인가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어떤 연주자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 음악회를 구성합니다. 반면 어떤 연주자는 대중들과는 상관없이 연주회의 성격에 따라 연주자 자신이 필요한 음악들로 연주회를 구성합니다. 후자의 경우 비전문적인 대중들은 연주회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음악들을 듣고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악가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은 판가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무언가를 창조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대중이 네.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실 것 같은데, 물론 네, 그게 맞습니다. 동일한 지점이 있다면 참 좋을 네, 텐데, 맞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의 고민이 되시겠네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 역시 잘 알려진 모차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우선 모차르트의 정확한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환경은 그의 음악이 자랄 수 없도록 끊임없이 그를 제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식의 천재성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들의 고뇌는 의외로 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정규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게 제한된 방식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모차르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모차르트의 삶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작곡가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삶과 같지요. 천재 모차르트는 그 나름대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굴곡이 많았던 삶이지만 그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와 함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음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뭔가 어떤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두각이는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정말 말씀 들어보면 그 신동, 그 천재의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고뇌가 더 깊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 모차르트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네, 모차르트는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가였던 아버지에게 처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세에서 5세 사이에 무려 5개의 작품을 작곡하면서 세상을 와. 놀라게 했던 것이죠. 8살 때 첫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어린 모차르트가 너무 자랑스러웠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네.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였지만 잘츠부르크의 궁정 음악가로 고용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차르트는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낮은 연봉과 그의 음악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서 모차르트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된 음악가들에게 고용주는 이런 음악을 만들어달라, 저런 음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고 음악가들은 사실 그에 잘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고용주가 원하는 음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정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츠부르크 궁정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고용주를 찾기 위해서 모차르트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만하임에서 좋은 자리가 있었지만 그는 좀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네.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가 취직하기를 원했고 그의 자리를 열심히 찾아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있었던 잘츠부르크 궁정에서 지난번보다 3배 많은 연봉을 받기로 하고 모차르트의 자리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아마도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아들이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는 다시 그 자리로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의 고용주인 콜로레도 대주교와 모차르트는 끊임없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모차르트가 궁정 음악가이므로 궁정과 궁정 예배당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기를 바랬고 모차르트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것에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참 고용주가 원하는 음악을 할 것이냐, 내가 네. 원하는 음악을 만들 거냐도 어떻게 보면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적 갈등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안정된 직장이냐, 자유로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음악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은 맞습니다. 자식이 그 평범함이 가장 어렵다고 하긴 네. 하지만 평범하게 안정된 직장 안정되게. 다니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또 좀 그런 안정된 것보다는 그런 규제가 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유로움을 찾아서 네.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그게 오죽했겠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네. 결국 모차르트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예상하신 대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반대와 잘츠부르크 궁정 사표 반려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잘츠부르크 궁정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엔나로 와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청년이 된 모차르트는 비엔나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름이 콘스탄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지만 양가 부모님은 이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자리 잡고 돈 벌어야 하는데 결혼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고요. 여자의 부모님은 모차르트를 변변한 직업도 없는 건달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그의 결혼식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모차르트를 물심양념으로 도왔던 아버지는 모차르트에게 연이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네. 사랑하는 아들 모차르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의 고뇌도 느껴지는 그러네요. 대목이지요. 결혼한 모차르트의 비엔나에서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간섭하는 고용주도 없었고 네. 게다가 그의 음악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져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는 무르익어간 반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비엔나 청중들의 기호로부터는 차차 멀어졌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작품만을 작곡한 것이고 네. 청중들은 다른 음악으로 흥미가 바뀌어 간 것이지요.
청중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모차르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는 급기야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사를 하고 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끔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맞아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차르트의 삶을 나누다 보면 모차르트의 밝은 음악 저편에 있는 그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행복할 수 없었던 천재 작곡가의 짧은 삶은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천재적인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던 모차르트 이런 이름, 이런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생애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었구나라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알게 된 작곡가들이 지금 생애를 알게 된 작곡가들이 바흐, 핸델, 오늘까지 해서 모차르트까지 네. 있잖아요.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게 네, 돼요. 네. 근데 모차르트는 어떻게 보면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네.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작곡가였던 반면 또 핸델은 청중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의 네. 음악들을 구사했던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네. 월급 받고 지내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음악가로서요. 그렇죠. 예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네. 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또 오늘 세대까지 네.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인데 오늘은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를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